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 집, 자신의 몸을 준비하세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된 것이니까요. 자신을 건강 코치라고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많은 강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많은 강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주에 우리가 사용할 두 가지 주요 교재는 성경과 일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치유의 사역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엘렌 화이트 앱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행할 때 휴대폰으로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앱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 페이지는 치유의 사역의 88페이지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이번 주, 꼭 10일 동안이 아니라도 치유의 사역의 88페이지에 있는 두 문단을 외워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벤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물리적 법칙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용문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스승의 삶의 말씀 282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육체법을 위반하는 것은 도덕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법과 마찬가지로 육체법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법은 인간에게 맡겨진 모든 신경, 모든 근육, 모든 기능에 그분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체의 모든 부분을 남용하는 것은 그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참 강한 말이지 않나요? 아주 강한 말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나 살인과 같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인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유기체의 어떤 부분을 학대하는 것은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요. 모두 몇 명. 모든 사람은 인간 유기체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상태로 자신의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 훈련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의료 선교 시설의 개원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몸에 대해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 유기체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상태로 자신의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료 선교사 훈련학교에서는 인체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해 많이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열흘 동안 여러분에게 꼭 설명하고 싶은 것은 만약 제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입니다. 모든 일의 이유입니다. 잠언 26장 2절은 이유 없는 저주는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법칙입니다. 아이작 뉴턴경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칙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작용에는 반드시 반대되는 반작용이 있다.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그리고 신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손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한 다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게 이치에 어떻게 어긋나는지 아시겠어요?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죠. 원인이 무엇인가요? 의사에게 원인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의사는 아마도 유전적인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관절염을 일으키는 세균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 의료센터나 요양원을 시작할 때를 대비해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88페이지를 넘겨서 엘렌 화이트 상황을 개선할 유일한 희망은 올바른 원리로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이번 주에 제가 건강 강의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만큼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깊이를 알아야 표면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수면 위를 미끄러지려면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사물의 이유와 사물이 왜 그런지 연구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계속해서 의사들에게 치유력은 약이 아니라 자연에 있다고 가르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진술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믿는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질병은 건강 법칙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상태를 유기체에서 제거하려는 자연의 노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관절염도 건강 법칙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상태를 유기체에서 제거하려는 자연의 노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건강 법칙 위반으로 인한 상태를 제거하려는 자연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간단할까요? 단순하게 들리지만 보시다시피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건강수련회에서 한동안 저희를 위해 일하는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사람들을 해치곤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프면 당신은 어떤 건강의 법칙을 어겼습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는 질병이 건강의 법칙을 어겨서 생긴 상태를 제거하려는 자연의 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옆으로 데려가 앤드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저와 말다툼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잠깐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현재 모든 보건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도 술을 마실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을 겁니다. 10년 전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수도 있고 물을 항상 충분히 마셨을 수도 있지만 자정에 잠을 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일까요? 자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분은 자비라는 단어를 2번이나 언급하셨을까요? 의료 선교사로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이번 주에 많이 사용하게 될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알아내야 할 것은 병력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냈나요? 어렸을 때 아팠던 적이 있나요? 거슬러 올라가서 많이 파헤쳐 보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사립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 역사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역사를 살펴본 다음 증상을 살펴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수많은 임상검사 결과를 가지고 수련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제쳐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요. 당신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한 여성이 저에게 저는 5살 때부터 천식을 알았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5살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상식적이지 않나요? 5살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른 집으로 이사했어요 라고 물었죠. 그리고 우리는 어렸고 거실에 작은 버섯이 카페트 위에서 자라고 있어서 새 집을 좋아했죠. 로켓 과학은 아니죠. 어른들은 괜찮았지만 어린아이들은 아팠어요. 아이들이 카페트 위를 걸으며 그 곰팡이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뭘 들이마시게 되나요? 곰팡이 포자를 들이마시는 거죠. 하나님은 곰팡이가 있는 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집은 파괴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완전히요.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훨씬 더 자세히 다룰 몇 가지 영역에 대해 방금 언급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살펴보고 증상을 살펴본 다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할까요? 스토리를 보면 됩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행복하고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니요, 어렸을 때 편도선염을 알았어요. 그 즉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알레르기입니다. 그리고 편도선은 게이트키퍼입니다. 문지기가 너무 시끄러우면 그를 죽일까요? 문 앞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죽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행이네요. 저 경비원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적이 도시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게 바로 편도선입니다. 편도선은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편도선이 부어오르면 잘라내야 하나요? 무엇을 조사해야 하나요? 왜요? 왜 부었나요? 그걸 파헤쳐보죠. 프레젠테이션 중 하나에서 호흡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실습에서 할 일 중 하나는 편도선염 환자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적어서 물어보세요. 저는 어떤 질문이든 기꺼이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봐봐라, 방금 뭐였어요? 라고 말해도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된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비입니다. 자비입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정보 과부하로 인해 유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진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8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잘못된 질문이나 멍청한 질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 아이들이 할 수 없었던 유일한 질문은 제가 침대를 치우라고 했을 때 왜? 라고 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니요로 침대를 만들어야 했죠. 그리고 아무도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누구인지 아십니까? 상식의 죽음이었죠. 제 말이 맞나요? 네, 봐봐라. 네, 봐봐라 맞아요. 그리고 상식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저는 그보다 훨씬 간단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렌 화이시 하나님은 도덕법만큼이나 분명히 물리적 법칙의 저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그분의 법은 인간에게 맡겨진 모든 신경, 모든 근육, 모든 기능에 그분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유기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 저지르는 모든 학대는 그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 유기체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소유하여 자신의 몸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아프다. 그들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목자들은 성도들을 돕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러면 누가 잃어버린 자들을 돕습니까? 육체적 유기체와 영적 삶의 관계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 유기체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소유하여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몸을 유지해야 한다. 이 단락의 다음 부분은 육체적 유기체와 영적 삶의 관계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육체적 유기체가 잘 기능하도록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는 씨앗을 뿌린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이러한 논의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밖에는 위대한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또 큰 용이 쫓겨나니 그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 하는 옛뱀이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우리도 포함되나요? 네, 전 세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치약과 컨디셔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세탁할 때, 우리가 입는 옷감, 우리가 신는 신발 등 모든 영역에서 속임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속임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한 것들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모공이 있으며 피부에 닿는 모든 것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최고의 스승이시니 그분께 우리를 가르치도록 허락하세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늘 인용하던 구절은 시편 32편 8절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깨닫게 하리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리라. 건강 수련회에서는 매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각 손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이 사람들 각자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이해하게 하고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겠다. 어느 날 한 여성분과 통화를 했는데 건강 문제가 있어서 보건법을 모두 살펴봤어요. 저는 그녀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녀의 치아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치아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치아에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나쁜 이가 하나 있는데 심하게 아프고 그 이에서 나오는 끔찍한 맛이 느껴져요 라고 말했어요. 때때로 우리가 조사해야 하는 영역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장 가서 이빨을 뽑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남편과 남편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호주의 작은 마을인 메이틀랜드에 있는 식당이었죠. 건물 로비에는 권투 선수의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어요. 이름이 다하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40세 정도 되어 보였고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는 세계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 마을의 최고 스타였죠. 그 마을 출신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고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그가 34살에 죽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왜 죽었는지 맞춰보세요. 치아 때문이죠. 나쁜 이빨, 나쁜 이빨. 의사에게 가서 손에 통증이 있으면 관절염입니다 라고 말하고 뒷발이 나쁩니다 라고 말하면 의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의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치과에 가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나요? 하지만 의료 선교사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죠. 그렇죠? 우리는 큰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 중 하나는 통증이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치아도 포함됩니다. 수은 충전물은 신경 독소이기 때문에 치아도 살펴봅니다. 오, 그것은 큰 사기입니다. 수은 충전물, 수은은 신경 독소입니다. 신경치료가 죽은 치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죽은 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나요?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충격을 받은 치아나 농양은 신경치료 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양이 생겼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봐봐라, 잇몸에 난 여드름을 없애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 가지 파스를 사용해 봤는데요. 어떤 파스를 사용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유를 조사해 보세요.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좀 더 조사해 보세요. 치과 의사가 신경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치과 의사가 왜 신경치료를 권하나요? 신경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신경이 왜 썩었나요? 치아에 충치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보이시나요? 많이 돌아가서 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치아에 충치가 있고, 그래서 신경이 썩었고, 그래서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잇몸에서 여드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것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영양학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퀸즐랜드의 한 건강 수련회에 갔었어요. 그리고 20개의 사례의 연구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자연요법사의 감독하에 수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요법사들이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자연요법사가 인터뷰를 마치면 저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그 무렵에는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곤 했죠. 그리고는 이것만 더 알고 싶은데 넘어지신 적이 있나요? 그때 무릎이 왜 아팠나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곤 했죠. 제가 뭘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파고. 몇 달 후, 저희 건강 수련회에 한 여성이 예약을 했습니다. 마이클이 그 여성에게 제약하신 이유가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다른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바바라가 던지는 질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녀는 그 질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 없는 저주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여성에게 충치는 없었지만 잇몸에 여드름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그 치아를 다른 것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그 여드름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나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때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뭘 찾는지 아세요? 보통은 뭔가를 찾게 되죠. 여기저기서 작은 단서가 보이면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되죠. 때로는 이것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해야 할 때도 있고, 아니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발견하는지 아세요? 열의 9은 스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현대의학에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난 2년 반 동안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세균 이론입니다.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루이 파스테르에게서 나왔습니다. 루이 파스테르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는 화학자이자 상류 사회계층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실험에 모든 미디어를 불러 모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관심을 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좋아하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불쌍한 것, 당신은 희생자입니다. 세균이 당신을 공격해서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을 찾아낼 테니까요. 라고 말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람에게서 사라지고 세균이 비난을 받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바로 그런 상황 아닌가요? 사람들이 세균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요. 사람들은 세균을 막기 위해 항상 손을 소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이성을 거스르는 일이며 저는 이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은 유전자입니다. 사람들은 유전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유전자 이론 또는 세균 이론의 두 가지 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두 가지 이론을 다루고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전자 이론을 탐구하기 위해 먼저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우리는 CBD에 갈 것입니다. CBD가 무엇입니까? 인체의 중심 업무 지구는 무엇입니까? 세포의 내부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포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포에는 핵이 있고 그 핵 안에는 DNA가 있습니다. DNA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유전 암호입니다. 그것이 없는 유일한 세포는 적혈구인데 적혈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적혈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레위기 17시 11분입니다. 이것은 의료 선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레위기 17시 11분. 저는 성경의 패턴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17장 22절에서 22는 11의 2배인데 거기에 패턴이 있습니다. 명랑한 마음은 좋은 약이지만 상한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외우다 보면 이 작은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여기 모였을까요? 피가 생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는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분을 운반하고 물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혈구가 들어 있습니다. 물과 산소, 영양분을 어디로 운반하나요? 그것은 CBD로 가져갑니다. 즉, 세포의 내부 메커니즘인 CBD입니다. DNA를 늘릴 수 있다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DNA 사진을 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아버지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았어요. 저는 6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셋, 딸 셋이 있어요. 제 세 아들은 절대 키가 6피트가 안 돼요. 엄마의 키를 보세요. 저는 겨우 5피트 2인치예요. 그들은 5피트 2인치보다 큽니다. 5피트 8인치나 9인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딸들은 거의 6피트 키였던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모두 저보다 키가 큽니다. 아버지는 짙은 갈색 곱슬머리에 짙은 갈색 눈을 가졌어요. 저는 파란 눈을 가진 5명의 자녀가 있고 갈색 눈을 가진 아들과 짙은 갈색 머리를 가진 아들이 1명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금발과 검은색 사이에 머리카락을 가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금발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곱슬머리를 가졌지만 저는 직모입니다. 곱슬머리를 가진 아이 셋과 직모를 가진 아이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 엄마의 코를 물려받았구나 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빠의 다리를 닮았구나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어머니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DNA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시편 139편에서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나는 전능하고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나이다. 주의 하시는 일이 기묘하니 내 영혼이 그것을 잘 아나이다. 내가 땅 깊은 곳에서 은밀히 짜여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않았나이다. 우리는 어디서 함께 짜여졌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내가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땅 깊은 곳에서 함께 짜여졌을 때 나의 실체, 나의 존재는 당신에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6아이를 낳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스캔 같은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성별조차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의 물질, 나의 존재는 내가 비밀리에 만들어져 땅속 깊이 짜여졌을 때 당신으로부터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은 불완전했지만 내 실체를 보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가 당신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의 책에 나의 모든 지체가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DNA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대한 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분의 책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DNA뿐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 색깔, 내 머리카락 색깔, 내 피부색은 이미 그분의 책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책에는 내가 짧은 다리를 가졌든 긴 다리를 가졌든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형성된 내 모든 팔다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의학 서적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DNA에 있는 정보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루나 이틀마다 새로운 눈세포가 생깁니다. 3에서 5일마다 위장관을 감싸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매달 새로운 피부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6주마다 새로운 간을 갖게 됩니다. 3개월마다 새로운 뼈가 생깁니다. 우리는 패턴에 따라, 공식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형성됩니다. 바깥쪽 가닥은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당류는 단순히 많은 당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많은 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필라멘트, 크로스밴드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의 분해물입니다. 채식주의자는 콩류, 견과류, 씨앗류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바로 여기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모두 미네랄과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잎이 많은 그린 샐러드에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모든 채소에는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녹색 채소에는 더 많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그가 언제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보다 400년 전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금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DNA 자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세포는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DNA는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났을 때는 이렇게 생깁니다. 하지만 세포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사본을 RNA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사본은 세포의 다른 작은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작은 작업장입니다. 이를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집에 해부학 및 생리학 책이 있나요? 모든 의료 선교사라면 한 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집에 가서 세포의 내부 작용에 대한 책을 보면 이 수업에서 적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의학을 공부한 한 남자가 우리 프로그램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의과대학에서 배웠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해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NA는 리보솜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작은 공장입니다. 새로운 위장관 세포를 만들어 봅시다. 학생들은 기억하나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장관 세포가 형성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봐봐라, 3에서 5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3에서 5일입니다. 3에서 5일마다요. 좋아요. 학생 여러분, 이건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냥 추론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은 왜 2주 만에 완치되지 않나요? 합리적인 질문일까요?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이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장관 세포를 검사할 겁니다. 그런 다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세포를 할 것입니다. RNA가 내려오면 복사본입니다. 이제 리보솜에서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포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아미노산이 티록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아미노산은 페니랄라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아미노산은 라이신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퍼즐 같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아미노산은 직소 퍼즐처럼 다음 아미노산에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에서 5일마다 새로운 세포가 위장관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어떻게 될까요? RNA가 감소합니다. 첫 번째 블록, 즉 첫 번째 아미노산이 내려갑니다. 아마도 메티오닌일 것입니다. 이제 페니랄라닌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뭔가 빠진 정보가 있네. 신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저기 뭐가 들어가야 하는데 라고 궁금해합니다. 정보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량세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불량세포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언제든 침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불량세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환경 독성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 유전자 변형식품.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이 인식하지 못하는 분자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틈이 보이면 언제든지 뛰어들 것입니다. 이제 라이신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일반적인 도킹 위치가 없으니 그녀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페니랄라닌에 적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몸은 안 돼. 단백질이 부족해 라고 말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만 위장관에서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에서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지 못하면 혈액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혈액이란 무엇일까요? 고기의 생명이며 영양분을 운반하는 매개체입니다. 오전 내내 위장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3에서 5일마다 뭐가 나오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세포입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장에 대해 연구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손상이 발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손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DNA 손상의 92%는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네랄이 결핍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채소를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케일이나 아루굴라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채소를 먹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채소를요? 패스트푸드만 먹고 대부분의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채소를 먹지 않는다면 미네랄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서도 미네랄이 결핍된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토양이 결핍되면 식물도 결핍됩니다. 그리고 식물에 결핍이 있으면 그 식물을 먹는 사람도 결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을 위한 먹이가 있도록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세요. 그리고 그 식물을 먹으면 그 영양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유기농 토마토에는 일반 재배 토마토보다 철분이 9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기농은 더 비쌀 수 있지만 와우, 훨씬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토양이 결핍되면 결핍된 식물이 생산되고 그 식물을 먹는 사람도 결핍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용하는 각성제가 미네랄을 침출하고 있습니다.
각성제는 무엇입니까? 각성제는 카페인입니다. 저희 수련회에 오시는 분들 중 80%가 커피를 마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건강 수련회에서는 처음 24시간 동안 많은 두통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두통이 생기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미네랄,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두통을 유발합니다. 다음 주 후반의 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때 골다공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뼈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뼈는 칼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신화입니다. 또 다른 큰 사기입니다. 칼슘은 12가지 주요 미네랄과 64가지 미량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게스트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간단한 내용만 언급해도 손님들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요. 누군가 아플 때는 무엇을 알아내야 할까요? 병력, 증상, 반응입니다. 답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광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항상 해오던 일을 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그렇게 말하면 고객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치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식은 신체가 치유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적절한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창조하신 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의 치유 방식은 진화에 기초합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독을 넣어야 합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창조 또는 진화.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각성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그렇고 카페인은 미네랄을 침출할 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하기 때문에 DNA를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젊은 부부가 매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경우 남자는 콜라를 마시고 여자는 초콜릿을 먹습니다. 주의력 결핍 증후군, 과잉 행동 및 자폐증에 걸리기 쉬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카페인 습관으로 인해 잘못된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내게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전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니요, 관심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네, 커피 마시는 건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세요. 커피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속 마시면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DNA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과잉 행동에 취약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나요? 이유를 설명해 주나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주제를 다뤄서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제를 다뤘을 텐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인은 미네랄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DNA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제 설탕. 자, 사탕수수 식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탕수수 식물에서 추출되는 순수한 결정화산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알몸으로 몸속에 들어갔다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네랄을 입고 나옵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탕은 들어갈 때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몸 밖으로 나온다. 지금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글쎄요. 그것은 당신의 옷장에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네랄을 일부 빼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옷장에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치아와 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네랄이 부족해집니다. 설탕은 미네랄을 침출할 뿐만 아니라 DNA도 손상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짐으로 사탕을 한 개 더 먹으면 다시 혈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채찍질은 췌장을 마모시킵니다. 부부가 설탕 습관으로 인해 췌장에 결함이 있는 DNA를 가진 아기를 낳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DNA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매우 슬퍼하는 청중이 있고 강의를 하는 동안 슬픈 얼굴이나 호 안 될라고 말하는 젊은 엄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성경에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0장 17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제한 시간을 지나가신다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몰랐던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가진 놀라운 몸속에 살고 있으며 여기서 들은 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자녀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강의가 끝난 후 울기 시작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내가 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즉시 가서 상담하고 당신은 몰랐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악한 설탕 회사들, 그 초콜릿 회사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여러분을 파멸시키려는 위대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멸망을 원합니다. 이제 모든 게스트와 그 사실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별로 흥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해하게 하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너에게 내 눈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각성제는 알코올입니다.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호주 보건부에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안전한 알코올 용량은 없습니다. 알코올은 신경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주일에 2잔만 마시는 부모에게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닐 레들리 박사의 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책은 우리 의료 선교사들에게 환상적인 자료입니다. 저도 그 책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훌륭한 자료입니다. 차트를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차트를 통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느 해에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건강 컨퍼런스에 갑니다. 그래서 건강 컨퍼런스에 갔어요. 그곳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그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첫 번째 그래프부터 시작합니다. 흥미롭네요. 두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 네 번째 그래프, 다섯 번째 그래프. 이제 그래프가 지겨워지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픽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훌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가이드와도 같으니까요. 또한 학생들이 설명하는 내용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한두 개의 그래픽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픽으로 사람들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집중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20분 만에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봐봐라,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저는 파워포인트와 모든 차트를 만들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잠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화이트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이트보드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면 사람들을 안내하고 사람들은 다음은 뭐야, 다음은 뭐야, 다음은 뭐야 라는 식으로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코올은 미네랄을 침출합니다. 알코올은 DNA를 손상시킵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폐포가 손상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폐포 주위의 벌집 모양은 빈 공간이 있고 일반적으로 내부의 폐포가 적습니다.
폐포를 좀 더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특히 호흡기를 살펴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폐에는 약 3억 개의 폐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흡연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소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미 일부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전달되는 DNA입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에 대해 축하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그 순간에 아기에게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종종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담배는 미네랄을 침출하고 DNA를 손상시키는 자극제입니다. 우리는 DNA 손상의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 불행히도 호주와 미국에서는 몬산토가 너무 커서 제품 포장에 GMA라고 표기하려는 모든 법정 소송에서 승리합니다. GM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것을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법정 소송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GM 식품인지 유기농 식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기농 농부가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용하면 주기농 지위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직접 재배하세요. 저희는 항상 비유전자 변형 종자를 사용합니다. 저는 미스티 마운틴 헬스 리트리트의 정원사인데 떠나기 전에는 정원을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잡초가 많이 자라지 않아요. 눈은 없지만 서리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즈마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미즈마는 일본 채소인데 보라색이고 깃털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특별한 풍미가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캐스퍼, 내가 어렸을 때 미즈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정원에 항상 미즈마가 있었던 것 같아. 제 아들이 5년 전에 정원사로 일할 때 미즈마를 한 침대 가득 심었거든요. 사실 다른 식재료를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팔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나요? 작년에 이미 미즈마가 씨앗을 뿌렸나 봐요. 큰 흙을 4개 정도 파고 나니 3에서 4일 만에 미즈마가 카페투처럼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미즈마만 먹고 싶지 않아서 흙 속에 가둬야 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미즈마를 검색해 보세요. 보라색 미즈마를 구할 수 있고 녹색 채소처럼 약간 후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봐봐라, 철자가 어떻게 되죠? 미즈마, 그런 것 같아요. 미즈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미즈마 봐봐라, 그거 풀이야? 녹색 잎채소야. 근데 초록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야. 하지만 짙은 녹색과 보라색은 철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세요. 유전자 변형 식품은 두 종의 DNA를 연결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또한 당신의 DNA에 접합될 수 있으며 DNA 돌연변이는 기본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화학 물질.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화학 물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피부에 닿는 옷에 주의하세요. 3가지 화학 섬유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나일론입니다. 모두 화학 섬유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제 가방을 잃어버려서 이 작은 옷을 빌렸어요. 그리고 라벨을 읽고 너무 기뻤어요. 면과 모달 소재였기 때문이죠. 모달은 자작나무에서 뽑아낸 셀룰로오스입니다. 레이온은 목재 펄프와 비스코스에서 추출합니다. 따라서 피부에 닿는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네. 봐봐라, 폴리에스터는 시간이 지나면 독성이 없어지나요? 폴리에스테르나 아크릴, 나일론은 세월이 지나면 독성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여전히 폴리에스테르예요. 그리고 오늘날 연구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토양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직물이 토양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는 상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라벨을 읽습니다. 라벨을 읽어요. 특히 여성들이요. 속옷은 종종 이러한 아크릴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고 독살하려는 위대한 사기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운동할 때 모공이 열리고 직물이 뜨거워지면 화학물질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옷을 세탁할 때, 몸을 씻을 때, 이를 닦을 때, 피부에 바르는 제품에 주의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누구든지 파괴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사도행전 30장 17절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를 간과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온 세상을 속인 위대한 사기꾼을 기억하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 산업은 무엇일까요? 제약 산업입니다. 약에 부작용이 없으면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약회사의 사장 중 한 명인 일라 릴리가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다. 제약회사가 코로나 백신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수련회에 한 손님이 왔는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해왔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약이었죠. 4년 동안 하루에 3병씩 마시던 와인을 끊었고 그 전에는 하루에 브랜디 1병 반을 마셨어요. 인체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그녀는 꽤 뚱뚱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첫날 그녀는 헐떡이지 않고는 4걸음을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녀는 걸었습니다. 매우 흥미진진하죠. 건강 후퇴 작업은 최고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틀 동안 항우울제 복용을 잊었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지만 그냥 중단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3일째 되는 날 복용했어요. 그리고 다음 이틀 동안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셋째 날에 다시 복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몸은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계속 복용하세요. 그리고 2주 후에는 4일에 한 번씩 복용해 보세요. 그리고 2주 후에는 5일마다 복용하세요. 알겠죠? 저는 항상 손님들에게 저는 약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고객님과 담당 의사만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저는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답을 찾고 있군요. 그리고 그녀는 더 나은 곳에서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그만두면 일주일 안에 쓰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약을 복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의료 선교사로서 누군가 약을 가지고 찾아오면 구글에서 약을 검색하고 주요 부작용을 적어두는 것은 어렵지 않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작년에 엘라베마에서 열린 수련회에서 45세 정도의 한 여성이 봐봐라, 저는 신장병 사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혹시 약을 드시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6년 동안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신장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인쇄해서 보여드렸죠. 그녀는 라고 물었죠.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으면 호손베리가 있으니 물어봐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이제 심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 여성분께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통해 심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 시편 104편 14절입니다. 이것은 시편입니다.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약초를 주셨다. 그 여성이 저에게 말했어요. 바바라, 혈압약을 끊으려고 했는데 혈압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호손베리를 복용하고 있는데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혈압이 너무 낮아질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브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혈압이 너무 낮으면 혈압을 올려주고요. 혈압이 너무 높으면 낮춰주고요. 어떤 약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글루탐산 나트륨. 독성 독극물입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은 일종의 풍미 강화제 같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천연 풍미 강화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매우 건강에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DNA를 손상시키는 것들을 보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DNA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다당류, 미네랄, 아미노산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곰팡이. 곰팡이는 나무의 DNA에 접합하여 스스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한 가지 원리에 대해 아주 가볍게 언급하고 내일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이며 이 원리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병에 걸린다는 생각을 없애고 세균 이론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미생물. 곰팡이는 미생물이며 미생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미생물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공기 중과 모든 곳에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생물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세포보다 10배나 많은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을까요? 100조 개입니다. 그래서 세포보다 미생물이 10배,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10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장관에는 신체의 다른 곳보다 10배 더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신이 거기에 넣었습니다. 미생물은 살아있고 기능하는 유기체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세포 손상이 발생할 때마다 역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청소부 또는 쓰레기 수거원이 됩니다. 제가 이들을 쓰레기 수거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프로그램에 미생물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미생물학자로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그의 이름은 박테리아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테리아는 어디서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폐기물과 손상이 있는 곳에서 많은 박테리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제 역할을 하면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박테리아도 변합니다. 이제 박테리아는 박멸자가 되고 박멸자가 박멸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패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는 효모 또는 곰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모와 곰팡이의 특성은 다른 미생물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미생물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합니다. 곰팡이도 숙주가 필요합니다. 효모도 숙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기 때문에 오래 생존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한 마이크론입니다.
마스크의 구멍은 5마이크론입니다. 흥미로운 정보입니다. 즉, 마스크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생물도 변화합니다. 이제 그들은 도굴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브디거는 시체를 옮기는데 그레이브디거의 이름은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순환의 마지막 분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물질이 먼지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미생물의 작용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따르면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는 그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나이다라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먼지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인생의 순환입니다. 생명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중요한 기본 법칙은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고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퇴비통이 있는 거죠. 여기에도 퇴비통이 있겠죠? 여기 식물이 있어요. 여기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심기 전에 항상 퇴비를 토양에 넣습니다. 토마토 식물은 토양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당근과 토마토처럼 위쪽과 아래쪽에서 열매를 맺는 식물을 번갈아 가며 심습니다. 두 종류의 식물이 토양에서 서로 다른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작물이 자라기 전에 그 토양에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퇴비이며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퇴비를 토양에 넣는다는 것은 미생물을 토양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이 미생물이 흙으로 돌아간 후에는 미생물의 역할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평생 역할을 바꿔가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마치 혹독한 겨울에 온 것처럼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왜 옷을 갈아입었나요? 여기가 따뜻하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 역할을 바꿉니다. 저는 지금 정원에서 땅을 파거나 호수에서 수영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내년의 딸의 결혼식을 위해 지금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역할을 바꿉니다. 미생물처럼요. 미생물이 그렇게 하죠. 환경에 따라 역할을 바꾸죠. 내일 갑자기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면 다시 겨울옷을 입어야 할지도 모르죠. 환경에 따라 역할을 바꾸는 거죠. 따라서 미생물들은 물질을 먼지로 돌려보내고 나면 먼지 속에서 다음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퇴비통에는 부엌 쓰레기를 넣고 정원의 잡초도 넣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꺼운 부엌 쓰레기를 오래된 옥수수 줄기와 브로콜리 줄기를 번갈아 가며 넣어서 약간의 통풍이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소에게 화학 물질을 주지 않는 농부는 소똥을 모아서 퇴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먼지로 만들 것입니다. 사과나무의 꽃을 보셨나요? 미생물의 작용으로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꽃에서 같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사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과는 아직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익어야 하는데 어떻게 익을까요? 동일한 미생물의 작용하에 그들은 환경에 따라 역할을 바꿉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지 않나요? 같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썩습니다.
환경에 따라 역할만 바뀔 뿐입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일 뿐이고 앞으로도 박테리아일 것이다. 그것은 단지 곰팡이일 뿐이고 항상 곰팡이일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를 단형성이라고 합니다. 단형성은 하나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루이 파스테르와 동시대에 6번이나 교수를 지낸 앙투안 와샹은 다형성을 도입했습니다. 방금 다형성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형태. 그래서 제 퇴비통이 작동하는 것도 다형성 때문이죠. 봐봐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인가요? 아니면 다형성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수명 주기일 뿐이죠. 라이프 사이클이죠. 후성 유전학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운데 이는 라이프 스타일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호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덤불에서 죽었습니다. 쿡브라가 물고 딩고가 물고 쇳덩구리가 들어와서 조금 먹고 초록파리가 애벌레를 낳고 청소를 하고 고양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앙투안 와샹이 한 일은 죽은 고양이를 밀폐 용기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딩고, 쿠카브라, 살파리, 구더기, 쇳덩구리도 없었어요. 4개월 후 용기를 열어보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고양이를 먼지로 만들었을까요? 살아있는 고양이의 필수적인 부분인 미생물이었습니다. 미생물은 세포가 죽으면 슈트를 벗고 말하자면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쓰레기 수거원입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적인 유기체입니다. 청소할 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활동합니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설계하신 일, 즉 물질을 다시 먼지로 만드는 일을 할 때까지 변화합니다. 장례식에서 설교자는 뭐라고 말하나요?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순환입니다. 앙투안 와샹은 큰 감동을 받아 죽은 고양이의 먼지를 가져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었고 미생물이었습니다.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파괴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원에 퇴비를 뿌려요. 당근을 다 먹지 않고 퇴비통에 넣으면 당근의 성장에 참여했던 미생물이 당근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 흙을 정원에 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미생물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미생물은 토양의 미네랄 분해를 담당합니다. 또한 토양에서 식물로 미네랄을 흡수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들은 해로운 병원균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식물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식물은 이러한 미생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연료의 50%를 다시 뿌리로 보내 미생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모든 식물에 봉사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 것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당신과 나를 위해 사과를 만들고 당신과 나를 위해 아루굴라를 만들기 위해 자랍니다. 봉사의 법칙이죠. 식물은 이를 위해 미생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과일과 채소는 토양에 있는 미생물 덕분에 영양소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퇴비통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제가 추가하고 있는 퇴비통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로 두어 생명의 순환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퇴비통이며
다른 하나는 제가 퇴비를 가져가는 퇴비통입니다. 그리고 이 호박은 곧 호박이 자라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할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박이 제일 맛있죠? 작년에 제가 한 일은 호박을 퇴비통 뒤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뒤쪽에서 호박이 자라도록 놔뒀어요. 그리고 그 호박밭에서 정말 큰 호박을 따고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호박을 파내려고 하더군요. 저는 잠깐만요. 아직 서리가 안 왔어요. 이 호박을 조금 더 자라게 놔둬요 라고 말했죠. 호박은 뿌리가 퇴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었어요. 퇴비가 왜 그렇게 풍부한가요? 바로 이 미생물들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신과 간호사로 훈련했습니다. 세균은 질병을 일으킨다고 배웠죠. 그리고 누군가 아프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어야 했죠. 그리고 감염이 있으면 항생제를 투여해야 했죠. 아니죠. 왜요? 왜 거기 있는 거죠? 왜 거기 있는 거죠? 세균은 영양이 풍부한 곳에만 머물러요. 그래서 튼튼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면 이 녀석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밤 마무리하기 전에 이걸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겠어요. 우리에겐 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뿌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식물의 뿌리와 아주 비슷하죠. 우리의 위장관을 털로 감싸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어머니의 미생물로 넘쳐났어요. 왜냐하면 자궁에서 우리의 장은 무균 상태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태어날 때 첫 호흡은 엄마의 항문에 가까운 공기에서 하는데 아기가 그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미생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숨을 쉬고 미생물을 삼키며 엄마의 유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물질이 초유입니다. 모유는 3일이 지나야 나옵니다. 처음 3일 동안 나오는 진하고 노란색의 물질이 초유인데 초유에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이 하는 일은 장 주위에 두꺼운 풀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장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때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생물은 토양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최종적으로 분해하고 특히 비타민 B를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음식물이 흡수되어 육체의 생명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담당합니다. 저게 뭐죠? 바로 혈액입니다. 따라서 최종 분해뿐만 아니라 장에서 혈액으로 영양분을 가져가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이 미생물은 장에 있을 수 있는 유해한 병원균으로부터 혈액을 보호합니다. 이 미생물은 위장관을 구성하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정말 놀라운 과정입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셨나요? 이것은 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통제불능이라면 우리는 탐정 모자를 쓰고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하얀 천을 덮고 꽃병에 꽃을 꽂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향수를 뿌리지 않나요? 아니요. 쓰레기통을 열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비우세요. 깨끗이 닦은 다음 다시 부엌에 넣으면 되죠. 이제 더 이상 흰 천이나 꽃병, 달콤한 냄새가 나는 향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쓰레기통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나요?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할까요?
원인 없는 저주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단순히 질병의 진정한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선교기관은 질병의 진정한 원인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진정한 원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의학의 진술을 매우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 원인이 세균이나 유전자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작은 회색 세포가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열흘 동안 이 모든 측면을 탐구할 것이라고 거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적어주세요. 질문을 적어보세요. 저는 많은 질문을 받았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확실히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의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바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자극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정제 소금은 어떤가요? 네, 이번 주에는 정제염에 대해 다루고 왜 그렇게 나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닷물에는 92가지 미네랄이 있고 정제염에는 2가지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바바라, 지금까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감염과 감염에 대한 이해와 그 작용 방식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관지염에 걸렸을 때 의사에게 데려가 항생제를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다가 간호사가 되고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25살이 되어서야 기독교인이 되었고 감기에 걸리면 누런 가래를 토하기 시작해서 감염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맞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내일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 중 하나는 항생제가 무엇일까요? 항생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지구에서 항생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이 항생제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